이번 책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입니다. 옮긴이는 민희식입니다. 이 소설은 잘 알려진 작품인데 저는 아직 못 읽어봐서 이번 기회에 완독을 해야겠다 싶어 대출을 해왔습니다. 이 책 맨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일상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공상에 사로잡혀 허영과 불륜으로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은 한 여인의 비극적 종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플로베르의 대표작. 출판 당시 미풍양속을 해치는 악덕 소설이란 평을 들으며 사회윤리와 종교를 모독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플로베르의 예술지상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해프닝이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줄거리 형식을 띠는 종래의 소설 기법에서 벗어나 장면으로 작품을 구성한 구조의 특이성, 성격 대신 기질을 인간의 구성 요소에 도입함으로써 탁월하게 인간을 분석한 점 등을 인정받아 사실주의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다. 자, 이 책은요, 미국 대학위원회 SAT 추천 도서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권장 도서이고요, 뉴스위크지 선정 세계 최고의 책 50선에 들어있고요, 옵서버지 선정 가장 위대한 소설 100선에 들어있고요, 피터 박스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책이네요. 저는 이 책 맨 뒤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문외출판사거든요. 이 책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작품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책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요, 1821년 그 아버지가 외과 부장으로 있던 프랑스 그 루앙의 시립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책의 그 배경도 루앙을 중심으로 한 그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이 병원은요, 그 어린 플로베르가 주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그 병원 해부실도 자주 들렀고요. 그래서 이 경험은요, 훗날 어린이를 보면 노인을 생각하고 요람을 보면 무덤을 생각하고 여자의 나체를 보면 그 해고를 생각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등 이 플로베르에게 그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했다고 하고요. 자, 이런 경험에서 얻은 것인지 이 책에서도요, 그 약제사의 온갖 약품이나 그 다음에 그때 그 의술에 관한 그 자세한 설명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떤 해학적인 그러한 연극도 같이 올리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이 염세주의와 그 다음에 이 해학정신, 이 두 가지가 그 자동차의 바퀴처럼 두 축을 이루며 끝까지 이 플로베르의 사고 밑바탕에 공존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플로베르는요, 이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테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더불어 그가 제일 그 사랑하는 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키호테는 상징이 많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그 놀랄만한 그러한 그 레토릭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주의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베르는 이제 12살에 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때 그 시대가 그 왕정 복고에서 그 다음에 그 루이 필립 시대로 변화했지만 그때 루앙 중학은요 그 나폴레옹 시대의 군국주의 유풍을 지니고 있어서 기숙사에서는 일과 후 자유 독서가 금지되어 플로베르는 촛불을 켜놓고 그 침대 속에서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플로베르는 그 바이런과 뮤세 등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그 우울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광기와 자살 사이에서 방황하는 소년이 되어 많은 습작을 하고요. 그 중에는 그 정열과 미덕 이 작품처럼 이 작품이요. 그 나중에 이 보바리 부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플로베르는요. 1843년 파리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지만요. 그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24살이 되던 해에 루앙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면서 그 문학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 그 보바리 부인의 이 작품 속에서도 보면요, 이 보바리가 보면은 그 어머니에 의해 의학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보바리도요, 그 게으름의 맛을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점점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래서 의사 시험에 낙제를 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나 다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끈기 있게 외우고 합격을 하는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그 플로베르도요 보면은 그 대학에 갔지만 그게 적성에 맞지 않아 우울한 나날을 많이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로베르는 그 1851년 이집트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보바리 부인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하루에 12시간씩이라는 고된 작업 끝에 이 1856년 마침내 보바리 부인을 탈고합니다. 이 보바리 부인은요. 플로베르가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다듬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아름다운 문체가 돋보이는 그러한 노력 끝에 이 작품은 탄생하는데요. 근데 그의 친구 그때 그 막심 듀캉의 소개로 이 보바리 부인이 이 파리 평론에 연재되자 이 소설에 대한 일반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풍속과 종교를 모독하는 내용이라는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 기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플로베르는요. 이 재판을 그 풍속이나 도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그 사회의 위선을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그 플로베르는요 그때 이 보바리 부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과 같이 분명 이 평범한 여성 속에는 아름다운 꿈도 희망도 상실한 그 평범하고 용렬하면서도 무능하고 비속한 당시 그 부르주아에 대한 그 작가의 혐오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요, 그 시골에서 일어난 그 통속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이 작품에 이 주인공 엠마의 심정이나 한편으로는 이 비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못난 이 엠마의 운명이 수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그 황당하기 짝이 없기도 한 그런 어리석음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 독자들의 더 큰 애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보바리 부인은요, 이 잡지 파리 평론에 연재되자마자 그 풍속 교란, 종교 모독의 혐의로 작가가 기소되는 등 법정
논쟁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사건으로 플로베르의 이름은 단번에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보바리 부인의 작품의 줄거리를 한번 보면요. 그 평범한 의대생 이 샤를 보바리는 그 준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노르망디 지방 루앙 근교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나이 많은 미망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돈을 보고 시킨 결혼이었거든요. 그 미망인은요, 용모는 추하고 몸은 장작개비같이 마르고 여드름이 봄의 나무 싹처럼 돋아난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다가요, 이 미망인도 사실은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일종의 속임수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샤를은 속아서 결혼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샤를 보바리 또한 그녀와 결혼을 하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돈도 제멋대로 쓸 수 있겠구나,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돈이 좀 있는 이 미망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미망인의 엄처시아에서 거의 숨만 쉬고 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병원을 개업한 이 샤를은요, 이 미망인의 엄처시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그 왕진을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그 부유한 농장주 그 루오의 집으로 가게 돼서 그 집의 딸 엠마를 보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곧 있다가 그 첫 번째 부인이 죽자 그 지금 자기가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 엠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했던 것이죠. 엠마는 그러니까 엠마와 이 샤를 보바리의 나이는 꽤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 엠마는요, 처음에 그 수도원에서 지내던 시절부터 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며 매혹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던 로맨틱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이 단조로운 결혼 생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죠. 반면에 이 남편 샤를 보바리는요, 그 전처의 그 엄처시아에서 벗어나 자기가 첫눈에 반한 이 엠마와의 결혼 생활이 꿈꾸듯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이요, 우연히 그 귀족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되는데요. 그 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직접 본 후로는 엠마는 그 자신의 권태로운 일상을 더욱 견디기 힘들어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엠마는 항상 그 무도에 갔던 그 무도곡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고요. 그리고 이 곧 사라져버리고 말 그 화려한 생활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 심지어 잠들기를 싫어하는 정도로요. 자, 그러면서 현실의 자기의 생활에 너무 우울한 나머지 거의 우울병이 걸릴 지경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샤를은 그런 아내를 걱정하여 환경을 바꿔주려고 용빌로 집을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종의 풍토병 같은 것으로 새로운 환경이 엠마의 우울증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 새로운 마을, 이 용빌도요, 그 약제사 오메를 비롯하여 속물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마을인데요. 엠마는 그곳에서 그 공증인의 서기로 일하는 레옹과 서로 호감을 주고받지만 그 레옹도 또한 그 갑갑하기 짝이 없는 이 시골에서 엠마를 보고 속으로 애를 태우며 그녀와의 교분을 원하지만요. 엠마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오히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전념해서 이 레옹을 외면하기 위해 더더욱 가정일에 더 매달립니다.
자, 그런데 서로 마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레옹은 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로 가버리고요. 다시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이 엠마 앞에 호색한 로돌프가 나타나고 그는 그 교묘한 말재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로돌프는요, 전형적인 사냥꾼과 같은 호색한입니다. 자, 엠마는 그의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끝도 없이 빠지면서 점점 그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끝도 없이 그 돈을 쓰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붙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점점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엠마가 로돌프에게 둘이서 도망치자고 조르죠. 이미 그녀에게 실증이 나 있던 이 로돌프는 가차없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요. 이 로돌프에게서 버림받은 엠마는 알아 누웠으나 거의 회복이 될 무렵 루앙의 극장에 갔다가 그 파리에서 돌아온 레옹과 우연히 다시 그 극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잊혀진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지만 엠마는 그 레옹과의 사랑에서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감을 느끼고 점점 쾌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엠마의 방탕한 생활로 부채는 더더욱 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남편 샤를 보바리는 이때도 그 엠마의 부채를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오는 등 계속해서 메꿔보지만 거의 터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자, 엠마는 점점 더 뻔뻔스러워질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채가 늘어갈수록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더 막 나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경제적인 면에서 파국이 찾아오는데요. 레옹과의 사랑을 유지하는 데 돈을 쏟아부어 엄청난 빚을 진 이 엠마는 결국 파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자 절망한 엠마는 그 용빌의 약제사 오메의 집에 그 가게에 있는 그 비소를 먹고, 그리고 스스로 집에 와서 그 자신이 저지른 그러한 것들을 편지로 써서 남기고요. 그리고 목숨을 그렇게 하고 스스로 자살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귀스타프 이 플로베르는요, 이 보바르 부인의 이 최후 파멸을 생생하게 그려내는데요. 그녀의 가족은 이 그녀의 처절한 자살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 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가듯이 보바르 씨는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요. 또 어린 딸 그 보바리 양 베르트는요, 할머니에게로 고모에게로 넘겨지면서 그 고모는 가난하여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베르트를 어떤 방직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자, 플로베르는요, 이렇게 이 보바리즘의 이 파멸을 탈탈 털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중에 이 책에서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기질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샤를이 병에 걸려 죽고, 그 다음에 그 명예만 추구하는 그 오메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 명예의 훈장을 받으면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이 플로베르의 작품 이 보바리 부인은요, 정말로 실제 그 루앙 근교 작은 마을의 개업 의사인 이 들라마르의 아내로 비윤리적인 사랑 때문에 빚을 지고 괴로워하다 음독 자살한 델피누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플로베르가 나의 가여운 보바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의 20개 마을에서 괴로워하며 눈물 짓고 있다라고 말했듯이 엠마는 이 들라마르 부인이라는 한 개인을 그린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이 시골에 사는 보통 여성의 실상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엠마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이를테면 이 지겨운 시골 생활, 한심한 부르주아 사회, 단조롭기 짝이 없는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보도처럼 평범한 생각밖에는 못하는 이 우직한 남편 등 하찮은 현실을 혐오하죠. 그리고 또한 그녀는 그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있듯이 지상 어딘가에는 행복을 낳는 곳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동경하고 몽상에 잠깁니다. 자, 이러한 그 엠마와 같은 성격을 주르드 고티에는 보바리즘이라고 명명했고요. 나중에 이 보바리즘이란 단어가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 엠마의 일생은 자신이 놓인 현실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몽상의 세계를 직접 접하고 확인해 보려다 실패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죠. 그녀의 그 몽상의 대상은 그 사실은 그 천박한 로돌프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엠마는 오메를 비롯한 다른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판에 박힌 그 뻔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한심한 존재로서 저자의 단죄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보바리 부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말한 이 플로베르의 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엠마는 편협하고 이 비속한 부르조아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대한 깊은 절망과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작가 플로베르의 분신이며 이 보바르 부인은 프랑스 문학 중에서도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작품으로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여러 인물들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이 보바리즘이라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이 보바리 부인을 나 자신이다라는 이렇게 말한 이 플로베르의 말이 주는 뜻을 이리저리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